서진은 남자친구와의 약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서울 반포에 그녀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 그녀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줄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었다. 가끔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그저 친근함의 표현이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약혼자가 몰래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동생을 그곳에 살게 한 데다 은근슬쩍 명의까지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이 혼약, 그녀는 가장 냉정한 태도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끊어내기로 결심한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마우스 커서가 이만여 줄의 임상시험 데이터 사이를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윤서진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신약 부작용 수치의 마지막 그룹을 대조하고 있었다. 제약회사 임상연구원인 그녀는 이토록 극도의 고요와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표본량만 충분하다면 아무리 미세한 이상 변동이라도 결국엔 선명한 궤적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약혼자 배준혁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퇴근했어.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반찬 해놨다고 오늘 저녁에 본가로 같이 오라시네. 윤서진은 엔터키를 쳐서 문서를 저장하고는 등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다.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한 지 벌써 2년. 다음 달 초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예식장에서 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두 사람의 삶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토록 안정적인 삶의 기반은 상당 부분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수원에서 20년 넘게 건축자재 도매업을 해오셨다. 2주 전, 아버지는 서진의 손에 부동산 등기 권리증 하나를 쥐어주셨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대출 하나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소유자란에 오직 윤서진 이름 석자만 적힌 온전한 그녀의 집이었다. 서울 집값이 오죽 비싸냐. 이 집 하나 떡하니 쥐고 시집가면 앞으로 내가 안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 수 있을 거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이 집이 내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게야. 아버지는 서류를 누런 봉투에 담아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평소답지 않게 엄장한 말투로 말씀하셨다. 윤서진은 그 봉투를 서랍 맨 밑바닥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은 감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방어막이 굳이 필요할까 싶었다. 저녁 퇴근 후 그녀는 배준혁의 차를 타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크고 작은 반찬 그릇들이 빼곡히 차려져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 배정숙은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끓인 미역국을 내오며 앞치마를 풀고 서진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서진아, 자, 이것 좀 맛봐라. 배정숙은 자기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두툼하게 발라 서진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띄었다. 이거 만드느라 꼬박 하루가 걸렸잖니? 이제 넌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하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신경 많이 쓰셨네요. 윤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준혁의 남동생 배준성은 식탁 구석에 앉아 밥을 두어 숟갈 떠먹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형수님, 많이 드세요. 그러고는 이내 입을 꾹 다물었다. 배준혁은 서진의 옆에 앉아 어머니에게 물을 따라드리며 꽤나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경기권에 있는 세탁 프랜차이즈 매장 3곳, 이번 달 매출도 올랐죠? 제가 서진이한테 진작 말해뒀어요. 우리 집 사업 아주 탄탄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돈 때문에 서러울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배정숙은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고는 다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철이 일찍 들었는데 앞으로 아주 든든한 남편이 될 거다.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어른의 다정한 관심, 약혼자의 든든한 약속, 조용하고 순종적인 시동생. 윤서진은 그릇에 담긴 따뜻한 국을 떠먹으며 이 관계에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집 식구들은 모두 성실하고 평범한 자영업자들로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충분히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결혼 준비 일정이 하루가 다르게 빠듯해졌다. 주말에는 웨딩드레스 피팅을 가야 했고 평일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임상 데이터를 처리해야 했다. 반포동 신혼집은 비어 있었는데 시공업체와 연락해 일부 가구의 치수를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자기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치수 재는 건 내가 할게. 배준혁이 전화 통화에서 제안했다. 어차피 나 요새 세탁소 스케줄도 널널하니까 내가 신혼집 가서 시공업체 사람들 지켜보고 있을게. 비밀번호만 알려줘. 다 끝내고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윤서진은 컴퓨터 모니터에 빽빽하게 채워진 엑셀표를 보며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다. 비밀번호는 06개야. 아직 안 바꿨어. 들어가면 창문 열어서 환기 좀 시켜줘.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당부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배준혁은 신혼집 구석구석을 찍은 사진을 수시로 보내왔다. 거실 소파가 들어갈 자리의 너비, 안방 옷장의 높이, 심지어 베란다 콘센트 위치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떤 사진은 한낮의 채광이, 어떤 사진은 해 진력의 노을이 담겨 있었다. 윤서진은 그저 그가 두 사람의 미래가 담긴 보금자리에 정성을 쏟고 있다고만 여기며 이따금씩 고생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러한 평온함은 일주일 뒤 어느 날 밤 산산조각이 났다.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배준혁은 빨간 불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조수석에 앉은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진아, 나 자기랑 의논할 게 하나 있는데 그의 말투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가벼웠다. 뭔데? 준성이도 내년에 결혼하잖아. 걔가 아직 마땅한 신혼집을 못 구했거든. 우리 신혼집 어차피 새집 냄새도 빼야 하고 한동안 비워둘 텐데 준성이 먼저 몇 달만 들어가 살게 하면 안 될까? 집 구하는 대로 바로 나갈 거야. 윤서진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손가락이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배준혁의 옆얼굴을 응시했다. 거긴 우리 신혼집이야.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결혼하고 우리 둘이 살 곳이잖아. 도련님이 먼저 들어와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게다가 몇 달 뒤면 우리도 가구 다 들여놓고 꾸며야 하는데 도련님 일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돕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하지만 배준혁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그의 미간이 팍 구겨지며 목소리가 두 톤은 높아졌다. 아니, 그깟 작은 부탁 하나를 못 들어줘? 나중에 결혼해서 배씨 집안 며느리 노릇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식구들이랑 어떻게 섞이려고? 집 한 채 가지고 쪼잔하게 진짜 이럴 거야?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뒷차에서 빨리 가라는 경적 소리가 울렸다. 배준혁은 이를 악물더니 엑셀을 거칠게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다.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윤서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위경련이 일어난 듯 속이 쓰려왔다. 교제한 지 2년 만에 배준혁이 이런 식으로 따져 묻듯 화를 낸 건 처음이었다. 집 한 채 가지고라는 그 말이 아주 가늘고 예리한 바늘이 되어 틈 하나 없던 굳건한 믿음 사이를 푹 찔러 들어왔다. 다음 날 점심, 배준혁에게서 장문의 사과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젯밤에는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동생이 안쓰러운 마음에 그만 말이 헛나왔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윤서진은 회사 건물 1층 편의점 앞에 서서 휴대전화 화면의 글자들을 내려다보다가 알았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캔 커피를 하나 샀다. 말다툼 한 번에 인연의 감정을 엎어버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바늘이 남긴 따끔한 흉터는 사과 한마디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보름 후 양측 지인들이 모여 청첩장 모임을 겸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고깃집 루만에서는 환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배준혁의 전 직장 동료인 김상호가 맞은편에 앉아 가위로 불판 위에 삼겹살을 자르고 있었다. 술잔이 몇 번 돌고 나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김상호가 소주잔을 들어 배준혁의 잔에 짠하고 부딪히며 지나가듯 말했다. 준혁아,
요새 많이 힘들지? 예전 거래처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너네 본가 경기도 쪽 세탁소 분점 2군데나 접었다며? 자재 대금도 꽤 밀려 있어서 자금줄 말라간다던데. 이제 장가도 가는데 얼른 정신 차려서 구멍 메워야지. 불판 위에 기름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치익 하는 소리를 냈다. 물을 따르던 윤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물줄기가 가느다란 선을 그리며 컵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배준혁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헛기침을 2번 하고는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에이, 무슨 말이 그렇게 과장됐냐? 그냥 평범한 구조조정 같은 거야? 요새 세탁업계도 경쟁이 빡세서 실적 안 나오는 분점 2개 정리하고 본점에 집중하려는 것뿐이라고. 금방 융통될 거니까 딴 사람들 헛소리 믿지 마라. 김상호는 멋쩍게 웃으며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고 더 이상 그 화제를 꺼내지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윤서진과 배준혁은 길가에 서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다. 초가을의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상호 씨가 한 말, 사실이야. 서진이 바닥에 비친 가로등 그림자를 응시하며 물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배준혁은 바닥에 돌멩이를 발로 툭 차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다. 아까 다 설명했잖아. 그냥 손에 줄이려고 점포 정리한 거라고. 사업하다 보면 맨날 돈만 벌 수 있나. 넌 남편 될 사람 말은 안 믿고 지나가는 남이 툭 던진 말을 믿냐? 그냥 물어본 것뿐이야.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일찍 들어가서 쉬어. 내일 예식장 뷔페 시식하러 가야 하잖아. 대리운전 기사의 차가 길가에 멈춰 서자 배준혁은 차 문을 열고 타면서 더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윤서진은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이 교차로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 씨 집안의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짙은 의구심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산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냈던 반찬들, 입에 달고 살던 둘이 친딸이라는 호칭들이 김상호가 가볍게 내뱉은 잡담 한마디에 갑자기 깃털처럼 가볍고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3일 뒤 윤서진은 자기 자리에 앉아 혈액검사 수치를 사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자빠라는 2 글자가 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늘 그렇듯 대답했다. 네, 아빠. 수화기 너머에서는 즉각적인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2초 남짓 지났을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른 듯 묵직하게 가라앉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주변에 사람 있니? 아니요, 제 자리에 혼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 배준혁이랑 결혼 준비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됐냐? 마우스를 쥐고 있던 서진의 손이 멈칫했다. 다음 달 초에 혼인 신고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아빠, 무슨 일 생겼어요? 아버지는 그쪽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오후에 배준혁 그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말의 속도는 무척 느렸고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처음에는 예식장 예약이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더니 빙빙 돌려가며 반포동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더구나. 윤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놈 말이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동생 준성이가 곧 장가를 가는데 집안 체면상 준성이 앞으로 된 부동산 등기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묻더구나. 어차피 결혼하면 2 집안이 하나가 되어 내 것이 따로 없으니 일단 반포 아파트 명의를 자기 동생 앞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겠냐고 말이다. 명의를 넘겨주면 자기네 본가에서 자산 관리를 통합해서 하기도 편하고 준성이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명의를 돌려놓을 방법을 찾겠다더군. 윤서진의 팔꿈치에 밀린 두꺼운 결제, 처리 책상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낱장으로 된 서류들이 흩어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 몇 명이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진은 의자에 뻣뻣하게 굳은 채 서류를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당장 엎어버리고 싶은 걸 꾹 참고 집 등기 권리증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만 해뒀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북소리처럼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서진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그놈은 지금 너랑 상의를 하는 게 아니야. 간을 보고 있는 게지?
그놈이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건 내 명의로 된 그 아파트 하나뿐이다.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와라. 통화가 끊겼다. 윤서진은 전화를 받던 자세 그대로 꼬박 1분을 얼어붙어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데이터 목록이 시야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초점이 맞았다. 그동안 애써 무시하고 넘겼던 모든 파편 같은 단서들이 마치 물속에 잠겨있던 수초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듯 순식간에 눈앞을 채웠다. 신혼집에 시동생을 살게 해달라던 억지, 지인의 입에서 나온 폐업한 분점과 밀린 자재 대금, 그리고 아버지에게 걸려온 뻔뻔한 명예 변경 요구. 윤서진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먼지를 털어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반차 휴가를 신청했다. 과장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에 반차를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파트장 자리로 다가가 흔들림 없이 평온한 어조로 보고했다. 30분 후, 윤서진은 사원증을 찍고 회사 정문을 나섰다. 차를 몰고 가는 대신 곧장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에스컬레이터가 서서히 지하로 내려갔고 터널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흐트렸다. 그녀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반포동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하철이 컴컴한 선로를 달렸다. 객차 안은 고요했다. 서진은 맞은편 차창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화가 나서 몸이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춥다고 느껴질 뿐이었다. 뼈마디 사이로 스며드는 듯한 아주 차갑고도 지독하게 이성적인 한기였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10분쯤 걷자 반포동 아파트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진은 자신의 동 공동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는 15층에서 멈춰섰다. 복도는 적막했다. 짙은 회색 방화문 앞에 선 그녀는 도어록 덮개를 위로 쓸어 올렸다. 파란 백라이트가 켜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처음 설정했던 비밀번호인 06개를 꾹꾹 눌렀다. B. 숫자 패드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도어록이 안내음을 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다시 0을 6번 누르고 별표를 눌렀다. B. 이번에도 역시 비밀번호 오류였다. 도어록 비밀번호가 통째로 바뀌어 있었다. 오직 가구 치수 측정 용도로만 친히 건네주었던 마스터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윤서진은 손을 내렸다. 트렌치코트 자락을 단정히 가다듬은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사무소에는 당직을 서는 경비 아저씨 한 분뿐이었다. 서진은 다가가서 신분증과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 사진을 창구 위로 밀어넣었다. 1502호 입주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도어록에 고장이 났거나 누군가 악의적으로 번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열쇠 수리공 좀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해보고 본인 확인이 끝나자마자 내부 전화로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20분 후 출동한 수리기사가 도어록 전원을 차단하고 시스템을 강제로 초기화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현관문이 틈을 보이며 열렸다. 서진은 수고하셨다고 인사한 뒤 문을 열어젖혔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신발장 옆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진 새 켤레의 남성용 운동화였다. 사이즈는 270, 배준혁은 280을 신는다. 이건 명백한 배준성의 신발 사이즈였다. 서진은 구두를 신은 채로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것일 벽면에는 커다란 캐리어 2개가 쌓여 있었고 그중 열려있는 캐리어 안에는 구겨진 짙은 색 티셔츠와 청바지가 가득 박혀 있었다. 거실장 자리에는 텔레비전 대신 긴 멀티탭선이 질질 끌려나와 최신형 게임기와 컨트롤러 2개에 연결되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어치운 치킨 배달 박스 3개가 뒹굴고 있었고
상자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매운 양념에서 역겨운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방문을 열어젖혔다. 새신랑 새신부가 쓰려고 맞춰둔 고가형 맞춤 침대 위에는 싸구려 회색 오리털 이불이 구겨져 던져져 있었다. 붙박이장 슬라이딩 도어는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남성용 겉옷 10여 벌이 걸려 있었다. 협탁 위에는 배준성의 스마트폰 충전기와 반쯤 쓴 남성용 향수가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이곳은 치수 측정을 위한 빈집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최소 2주 이상 숙식하며 살아온 완벽한 자취방이었다. 윤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현관의 운동화, 거실의 캐리어와 배달 쓰레기, 안방의 옷장, 침대 위 이불까지. 그녀는 단 한 구석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 이 모든 참상을 갤러리에 증거로 저장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배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를 받았다. 서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사 아니야? 배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여유롭고 태평했다. 나 반포동 아파트야. 윤서진은 바닥에 어지럽게 엉킨 전선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이리로 와. 당장. 수학이 넘어가 일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뒤 배준혁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너 내가 거긴 갑자기 왜 갔어? 치수 재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 30분 윤서진이 내뱉었다. 안 오면 바로 경찰 불러서 이 집에 무단 침입한 불법 사유물들 다 끌어내 달라고 할 테니까.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25분 후 현관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이 땀범벅이 된 배준혁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창가에 서 있는 윤서진과 그 옆에 널브러진 캐리어, 바닥에 나뒹구는 배달 쓰레기를 번갈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다급하게 다가와 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윤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다. 무슨 변명? 그녀는 바닥의 게임기를 가리켰다. 이 게임기가 지 혼자 다리가 달려서 내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는 변명?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배준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준성이가 걔가 어젯밤에 엄마랑 대판 싸우고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하룻밤만 임시로 눈 좀 붙이라고 들여보낸 거야. 진짜 딱 하룻밤이었어. 나도 오늘 퇴근하고 당장 집으로 쫓아보내려고 했는데 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해서. 하룻밤, 윤서진이 그의 말을 자르고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어 화면을 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하룻밤 자는데 안방 옷장에 추나추동 사계절 옷을 다 걸어놔? 하룻밤 자는데 날짜가 다 다른 배달 영수증이 3개나 나와? 배준혁의 시선이 흔들리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서진은 휴대전화를 거두고 그의 눈동자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직시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 진명이를 배준성 앞으로 돌려달라고 한 거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배준혁의 어깨가 푹 꺾였다. 그도 거짓말의 장막이 완전히 찢겨나갔음을 깨달은 것이다.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배달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미풍에 스치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배준혁이 손을 들어 머리통을 쥐어뜯듯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집안에 사실 사정이 좀 생겼어. 그는 윤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에 멀티탭만 노려보며 말했다. 세탁소 사업이 좀 꼬였어. 얼마 전에 무리하게 매장을 늘리다가 자재업체 결제 대금이 밀렸는데 그쪽에서 하도 닥달을 해서 엄마도 개인적으로 융통할 돈이 막혔고 그래서 윤서진이 짤막하게 되물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우리 본가 재산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배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핏발이 선 두 눈은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듯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 본가 집은 이미 다 담보로 잡혀 있고 우리 명의로 된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발견되면 당장 강제집행 당할 판국이라고. 준성이 명의가 제일 깨끗해.
걔는 대출 기록도 없으니까. 이 아파트를 준성이 명의로 돌려놓으려던 건 그냥 빚쟁이들 눈 피해서 자산 지키려고 한 것뿐이라고. 그는 말을 할수록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서진아, 내가 내 집을 뺏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니잖아. 우리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고 이 집도 부부가 되면 공동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위기 넘길 때까지만 명예 좀 빌려 쓰자는 거였어. 밖에 소문 잠잠해지고 빚 다 청산하면 당장 준성이한테서 명예 도로 빼둬서 너한테 돌려주려고 했어. 내 목숨 걸고 맹세해. 윤서진은 눈앞의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2년 동안이나 사랑했던 얼굴인데 지금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낯설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당연하다는 듯한 착취 본능과 속내를 들킨 후의 적반하장뿐이었다. 나가 서진은 몸을 돌려 창밖의 한강을 내다보았다. 서진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배준혁은 입을 뻥긋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다. 텅 빈 아파트 안에는 윤서진 혼자 남겨졌다.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현관 센서 등만 남겨두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기름때가 묻어있는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놓고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화면이 밝아졌다. 그녀는 브라우저를 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다. 검색창에 배씨 집안의 세탁 프랜차이즈 상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쳤다. 로딩바가 돌아가고 화면이 넘어갔다. 3개의 사업자 등록 정보가 화면에 주르륵 나열되었다. 제1분점, 상태, 폐업. 일자는 반년 전. 제2분점, 상태, 폐업. 일자는 4개월 전. 본점, 상태, 휴업. 비고란에는 다수의 채무 불이행 및 납품업체 대금 미납이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윤서진은 붉은색 글씨로 쓰인 폐업이라는 단어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는 새 창을 열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강제집행사건 검색 시스템으로 들어갔다. 채무자 이름란에 배정숙을 입력했다. 몇 초간의 로딩 후 끝도 없이 긴 사건 기록들이 화면을 꽉 채웠다. 사건명,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상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채권자, 모 대부업체. 청구 금액은 영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어야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건 절대 잠깐 자금 융통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완벽한 파산이자 평생을 벌어도 메꿀 수 없는 지옥에 밑빠진 독이었다. 윤서진은 소파 아래쪽에 등을 기대며 터치패드에서 손을 뗐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순간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왜 배정숙은 만날 때마다 직접 반찬을 해다 바치며 손을 부여잡고 친딸 타령을 했을까? 서울 강남에 빚 없이 자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든든한 호구사돈을 물었기 때문이었다. 왜 배준혁은 그토록 비밀번호에 집착하고 자기 동생을 입주시키려 안달이 났을까? 기정사실을 만들어서 이 반포동 아파트를 배씨 일가의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짠 것이었다. 결혼하면 두 집안이 하나가 된다는 그 달콤한 헛소리는 애정이 깊어서가 아니라 잘 기획된 한편의 강도 짓이었다. 그들은 첫 선을 보는 자리에서부터 이 엄청난 빚더미를 철저히 숨겼다. 배준혁은 평생을 함께할 아내를 찾은 게 아니었다. 담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통째로 받쳐줄 재물, 즉 총알바지를 찾은 것뿐이었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서진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도 없었다. 그저 며칠 내내 뱃속을 뒤틀리게 하던 위경련이 비로소 깨끗하게 멈춘 듯한 느낌만이 남았다. 윤서진은 마우스를 움직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다. 법원 집행기록, 사업자 폐업 증명서 등을 하나하나 PDF 파일로 저장해 바탕화면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1502호 입주민입니다.
칠흑 같은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했다.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보안 요원 몇 분만 올려보내주십시오. 집안에 쌓인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치울 생각이고 최고 보안 등급의 도어록으로 다시 교체할 겁니다. 통화를 마치자 휴대전화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서진은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은 자세 그대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메인 조명이 켜지지 않아 현관 센서 등이 뿜어내는 미약한 빛이 전부였다.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가을밤의 한강 특유의 물안개와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 바람이 바닥에 널브러진 배달 상자들을 스치고 지나가며 부스럭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울지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때려 부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장면들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역재생되고 있었다. 애써 덮어두었던 균열들이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들로 채워졌다. 배정숙이 식탁에 올렸던 정성스러운 밥상, 배준혁이 보여줬던 다정한 출퇴근 픽업, 배준성이 보였던 과묵하고 순종적인 태도. 그 모든 것은 그녀를 식구로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끝없는 빚의 수렁을 메워줄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기나긴 밤이 지나갔다. 아침 8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밤새 웅크리고 앉아있던 탓에 양다리가 찌릿하게 저려왔다. 현관으로 걸어가 문 열림 버튼을 누르자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 3명과 공구 상자를 든 열쇠 수리기사가 서 있었다. 1502호 입주민 맞으시죠? 수리기사가 호수를 재차 확인했다. 어느 등급으로 달아드릴까요? 최고 등급의 특수 방범용 도어록으로 달아주세요. 밤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목이 잠겨 있었지만 서진의 억양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 본인 지문과 설정한 비밀번호 외에는 그 어떤 물리적 예비 열쇠도 허용되지 않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교체해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쪼그려 앉아 낡은 도어록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금속 나사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윤서진은 고개를 돌려 한쪽에 서 있는 3명의 보안 요원들을 바라보았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있는 이 집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적인 짐들을 전부 상자에 담아 밖으로 빼주세요. 그녀는 거실 구석에 처박힌 커다란 캐리어 2개를 가리켰다. 만약 캐리어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시고요. 옷조가리 하나, 충전기 선 한 가닥도 이 집 안에 절대 남겨두지 마세요. 보안 요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열려있던 캐리어가 다시 짐으로 꽉 채워졌다. 안방 옷장에 걸려있던 남성용 외투들은 거칠게 뜯겨 내려왔고 침대 위 싸구려 회색 오리털 이불과 함께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으로 쑤셔 박혔다. 게임기와 이리저리 엉킨 전원 케이블도 종이 상자 안으로 마구잡이로 던져졌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배준성의 생활 흔적이 묻은 모든 물건들이 문밖 복도로 치워졌다. 아파트는 다시 본래의 텅 빈 모습을 되찾았고 공기 중에는 역겨운 기름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 정리했습니다. 입주민님, 작업반장 격인 보안 요원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용달차 화물 배송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30분 뒤 화물차 기사가 대차를 끌고 15층으로 올라왔다. 서진은 주소가 적힌 포스트잇을 맨 위에 놓인 상자에 탁 하고 붙였다.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배신의 세탁소 본점입니다. 그녀는 배송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사에게 신용카드를 건넸다. 도착하면 인수증에 서명받을 필요 없이 그냥 가게 문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짐까지 엘리베이터에 실리고 문이 서서히 닫히는 것을 지켜본 뒤 서진은 돌아서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새 도어록은 이미 설치가 끝난 상태였다. 도어록에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기계음이 울렸다. 그녀는 문 밖에 서서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배준혁이 드나들기 편하게 설정해 두었던 그 06개는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도어록 내부에서 묵직하게 쇳덩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나며 이 문은 완벽하게 굳게 잠겼다. 오전 10시.
윤서진은 아파트 단지 바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얼음물이 한 잔 놓여 있었다. 유리잔 겉면에는 물방울이 촘촘하게 맺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옆에는 투명한 엘자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새벽에 무인 인쇄소에서 출력해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바로 사업자 폐업 증명서와 법원의 강제 집행 기록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들은 모두 빨간색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배준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옆에 있는 카페. 혼자 나와. 상대방은 거의 1초 만에 답장을 보내왔다. 서진아. 드디어 내 연락을 받아주는구나. 나 어젯밤에 아파트 밑에서 너 기다리느라 밤을 꼬박 새웠어.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 우리 만나서 다 풀자. 윤서진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조급함과 아부가 뚝뚝 묻어나는 그 메시지들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화면 가장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두어 번 문질렀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든 즉각 대화로 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배준혁의 가장 안심되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그저 미끼를 물었던 사냥감이 도망가려 할 때 사기꾼이 보이는 본능적인 발버둥에 불과했다. 오후 1시 이 카페 안은 한산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직장인들이 서너 테이블 정도 있을 뿐이었다. 문에 달린 종이 짤랑 하고 울렸다. 배준혁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행색은 무척 초췌했다. 헤어왁스도 바르지 않아 머리카락은 이마에 푹 주저앉아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으며 턱에는 푸릇한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구석에 앉아있는 윤서진을 발견하고는 곧장 젠걸음으로 다가왔다. 그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는 습관처럼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진은 손을 거두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배준혁의 두 손은 허공에서 머쓱하게 멈칫하더니 이내 민망한 듯 뒤로 빠져 바지춤에 쓱쓱 문질러졌다. 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감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어젯밤 일은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준성이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명색이 형인데 걔가 엄마한테 쫓겨나서 갈 데가 없다니까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며칠만 신혼집에 가 있으라고 한 거야. 맹세하는데 내 집을 뺏으려던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내가 이따 가서 귀 엄청 혼내고 당장 짐 다 빼라고 할게. 짐은 내가 이미 다 빼놨어. 서진은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임상 데이터를 브리핑하듯 한없이 건조한 말투였다. 용달차 불러서 너희 본가 세탁소 문 앞으로 바로 보냈어. 시간상 지금쯤 도착했을 거야. 배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커졌다. 서진이 이토록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다. 서진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는 억지로 미소를 쥐어짜냈다. 우리 당장 다음 달에 혼인신고할 건데 어른들 귀에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 준성이가 잘못하긴 했어도 내가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건 없잖아. 윤서진은 그의 투정을 무시했다. 그녀는 손에 닿는 투명 엘자 파일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첫 번째 서류. 그녀의 검지가 맨 위장 위를 톡톡 두드렸다. 너희 집 경기도 세탁소 프랜차이즈. 제1분점. 반년 전에 폐업. 제2분점. 4개월 전에 폐업. 그리고 본점. 현재 휴업 상태. 사업자 정보에는 납품업체 대금 미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배준혁의 억지 웃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글씨들의 시선이 꽂힌 채 그의 목구멍에서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서류. 서진이 아래에 있던 종이를 한 장 빼내어 첫 번째 서류 위에 포겠다. 대한민국 법원 강제 집행 기록. 채무자 배정숙. 채권자 대부업체. 집행금액은 너희 집 남은 재산 다 팔아치워도 갚지 못할 숫자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수수료 매수처럼 예리한 그녀의 시선이 배준혁의 가식을 낱낱이 도려냈다. 배준혁. 너희 집안은 처음 선을 본 그날부터 날 속였어.
사업이 탄탄하다는 내 말, 여유롭고 교양 있는 척하던 내 어머니의 모습, 전부 다 치밀한 연기였지. 서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쇳덩이처럼 묵직했다. 너희가 나한테 접근해서 청혼한 건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냥 대출 기록 하나 없이 깨끗한 서울 요지의 전세금 없는 자가 아파트를 가진 호구가 필요했던 거지. 너희 재산을 빼돌리고 빚쟁이들 막아줄 방패막이 말이야. 배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몸을 번쩍 일으키는 바람에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하는 끔찍한 소리를 냈다. 아니야. 서진아,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그는 허둥지둥 손을 휘저으며 테이블 위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종이 끝에 손이 닿자마자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손을 거두었다. 무슨 변명을 더 하려고. 서진이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우리 신혼집 꾸미려고 할 때 몰래 비밀번호 바꾼 이유? 우리 아빠 떠보면서 배준성 앞으로 명예 돌려달라고 수작 부린 이유를 변명하려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배준혁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나더러 어쩌라고.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지. 가게 자금줄은 다 막혔지. 납품업체 사람들은 매일 문 앞에 진을 치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지. 엄마는 매일 집에서 울기만 하는데. 나 우리 집 장남이야. 지금 우리 명의로 재산 하나라도 잡히면 법원에서 당장 압류 들어온다고. 난 그냥 내 아파트 명의만 잠깐 빌려서 이 고비 넘기려고 한 것뿐이야. 빚 정리되면 다 돌려주려고 했다고. 그는 말하면 말할수록 스스로가 더 억울한 듯 눈물까지 뚝뚝 흘렸다. 초췌한 꼴로 질질 짜는 모습이 어찌나 비참해 보이던지. 서진아, 나 널 진짜 사랑해.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요만큼도 거짓이 없어. 그냥 압박감이 너무 커서 진실을 말할 엄두가 안 났어. 내가 떠날까 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그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이마에 갖다 댔다. 우리 곧 부부 될 사이잖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결혼하면 우리 한 식구잖아. 가족끼리는 힘든 짐도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윤서진은 가만히 그의 촌극을 감상했다. 극도의 이기심을 장남의 책임감으로 포장하고 더러운 사기 행각을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유약함으로 미화하는 꼴을. 짐을 나눠진다는 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뒤에 자발적으로 내리는 선택이야. 서진이 앞에 놓인 얼음물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녀의 머리를 한층 더 맑게 일깨웠다. 근데 너희는 진실을 깡그리 숨긴 채 일방적으로 날 착취하려 들었지? 그녀가 유리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 서류를 엘자 파일 안에 도로 집어넣었다. 파혼이야. 그녀가 배준혁의 두 눈을 응시하며 선언했다.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너희 집에서 보낸 예단비는 내일 계좌로 다시 쏴줄게. 배준혁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파혼이라는 두 글자가 육중한 망치처럼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박살냈다. 서진아, 너 이러면 안 돼. 그가 서진의 코트 소매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집안이 잠깐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날 버리는 거야? 우리 2년이나 만났어. 2년의 시간을 이렇게 싹둑 자르겠다고? 바로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예비 시어머니 배정숙이 헐떡이며 카페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한 손에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보나마나 화물차 기사의 전화를 받았거나 가게 문 앞에 팽개쳐진 짐을 보자마자 경기도에서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단번에 발견하고는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평소 그 인자하고 다정했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분노로 인해 배정숙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앞까지 오더니 핸드백을 쾅 하고 소리나게 내리쳤다. 윤서진, 너 지금 미쳐 돌아가냐? 배정숙은 다짜고짜 친딸 타령은 쏙 빼고 싸늘한 반말을 내뱉었다. 준성이 짐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 너희 집구석 가정교육이 그따위야? 윤서진은 그 기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리에 앉은 채로
한때는 온갖 정성을 들여 밑반찬을 만들어주던 그 여자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배정숙은 서진이 아무 말이 없자찔려서 그런 줄 알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왜? 우리 집 빚조가리 좀 알아냈다고 지레 겁먹고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배정숙이 입꼬리를 비죽이며 코웃음을 쳤다.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장사하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없어. 우리 집안 한창 잘 나갈 때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잠깐 어려워졌다고 사람을 우습게 봐. 돈만 밝히는 이 괘씸한 기집애야. 내가 널 여태 참하고 착한 애로 봤더니. 배정숙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있는 서진을 삿대질하며 내려다보았다. 파혼.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아. 청첩장 다 돌렸고 우리 친척, 지인들 다 우리 집 잔치하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와서 없겠다면 나도 향후회 사람들이랑 친척들 싹 다 풀어서 소문낼 거야. 시댁 조금 힘들어진 거 보고 당장 남편 버리고 도망간 속물이라고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테니까. 그런 꼬리표 달고 앞으로 서울 바닥에서 어디 시집이나 잘 갈 수 있나 두고 보자. 카페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배준혁은 물론이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타자치던 손을 멈추고 이쪽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정숙보다 머리반개는 더 큰 그녀가 이제는 역으로 상대를 깔아보며 두 눈을 맞췄다. 그럼 어디 한번 마음껏 소문내보세요. 서진의 음성은 낮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상대방 얼굴에 내리꽂히는 듯했다. 예상치 못한 서진의 반응에 배정숙은 순간 멈칫했다. 가서 그 잘난 친척분들과 향후회 분들에게 전부 알리세요. 서진이 테이블 위에 엘자 파이를 챙겨들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어조였다. 당신네 집구석이 억대의 법원 강제집행 기록을 어떻게 숨겼는지, 며느리 될 사람 명의로 된 혼전자가 아파트를 둘째 아들 명의로 빼돌려서 사채업자 빚쟁이들을 피하려던 그 더러운 수작까지 전부 다요. 아, 신혼집 비밀번호 몰래 바꾸고 시동생 먼저 들이밀어서 알박기한 짓거리도 빼놓지 말고 소문내주시고요. 배정숙의 낯빛이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렸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쏟아내려던 온갖 독설들이 목구멍에 턱 막혀 나오지 않았다. 반포동 아파트는 내 개인 재산이고 당신네 배씨 집안이랑은 티끌만큼도 엮인 거 없습니다. 서진은 탐욕과 계산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경멸조로 쳐다보았다. 없는 말 지어내서 뒤에서 떠들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 집 반경에 한 발짝이라도 얼쩡거렸다간 당장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들 하시고요. 말을 마친 서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서진아. 내내 구석에서 쥐죽은 듯 눈치만 보던 배준혁이 돌연 절망 섞인 괴성을 내질렀다. 그가 와락 달려들더니 윤서진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다. 서진아, 제발 파혼만은 안 돼. 집문 그렇게 잠가버리면 안 된다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배준혁의 이목구비가 흉하게 일그러졌다. 이성을 잃은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쉰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이거 놔. 윤서진이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못 놔. 서진아,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나 한 번만 살려줘. 배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카페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철퍼덕 무릎을 꿇었다. 나 사실 사채업자 놈들한테 반포동 아파트 주소를 벌써 줘버렸어. 내 약혼녀 집인데 다음 달에 결혼하니까 그 아파트 담보로 잡아서 돈 갚겠다고 입으로 다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야. 윤서진의 동공이 순간 섬뜩하게 수축되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찌릿한 소름이 뻗쳐올랐다. 사채업자. 그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뜻하며 끝없는 협박 전화와 빨간 레커 테러,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배준혁은 단순히 그녀의 아파트를 집어삼키려 한 것을 넘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사채업자들의 아가리에 직접 들이밀어 준 것이었다. 내가 지금 파혼한다고 하고 집도 못 쓰게 하면 그놈들 당장 나한테 찾아올 거야. 나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진다고. 배준혁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쥐어뜯었다.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도와준 셈치고 집 몇 달만 빌려줘. 잠잠해지면 무조건 돌려줄게.
제발 살려줘. 서진은 바닥에 꿇어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멀쩡한 허울 속에 밑바닥 없는 쓰레기 같은 본성이 숨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가 힘껏 잡아채어 배준혁의 소나귀에서 코트자락을 거칠게 빼냈다. 반동의 중심을 잃은 배준혁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건 내 빚이니까 내가 알아서 갚아. 윤서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모자를 향해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곧바로 카페 문을 밀고 초가을의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금 당장 최 대표 변호사님 좀 연결해주세요. 평소보다 배는 빠른 그녀의 말투엔 숨막히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배준혁이 반포동 아파트 주소를 사채업자한테 구두 담보로 넘겼대요. 당장 법적으로 선을 그어야 해요. 30분 뒤 서진은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의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자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서진이 가져온 사업자 폐업 증명서와 법원 집행기록 사본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집무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구두 담보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본인 명의도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걸었다면 더더욱요. 최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추어올리며 지극히 냉철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채업자 놈들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뜯어낼 건덕이라고 판단되면 앞뒤 안 가리고 아파트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당장 완벽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서진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다. 김 사무장, 노트북 들고 들어오세요. 10분 뒤 단호하고 엄중한 내용 증명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수신인 배준혁, 배정숙, 최 변호사가 구술하자 사무장이 옆에서 키보드를 맹렬하게 두드렸다. 제목, 파혼 통보 및 재산권 귀속에 관한 엄중 경고. 본문 제1항. 발신인 윤서진과 수신인 배준혁의 약혼은 수신인 측의 중대한 채무사실은폐 및 악의적인 재산 편취 기도에 따라 금일부로 파기되었음을 통보함. 적막한 사무실 안의 타자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제2항.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는 발신인이 전액 출자한 혼전 특유재산으로서 배 씨 일가와는 사실적, 법률적 연관성이 전무함. 수신인 배준혁이 해당 부동산을 매개로 제3자에게 행한 일체의 구두 및 서면 담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원천적으로 무효임.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항은 경고 조치입니다. 최대한 강하게 가죠. 서진이 대답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구술을 이어갔다. 제3항. 만일 수신인 또는 수신인과 연관된 채권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부동산에 접근하거나 횡포를 부릴 경우, 혹은 발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발신인은 즉각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함과 동시에 사기 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임. 프린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법무법인 로고가 박힌 서류를 토해냈다. 서진은 펜을 건네받았다. 서명란의 펜 끝이 닿으며 검은 잉크가 종이 위로 번졌다. 이 서명 하나로 2년의 감정, 수없이 나눠 먹었던 밥상, 한 가족이 되자던 가증스러운 약속들이 법의 심판 아래 휴지 조각으로 찢겨나갔다. 오늘 오후 우체국을 통해 발송될 겁니다. 최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을 찍었다. 사본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보내서 기록을 남겨두겠습니다. 서진이 법무법인 건물을 나섰을 때 서울의 하늘은 이미 어스름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매연 냄새가 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독소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수원건축자재단지. 윤 사장은 널찍한 사장실에 앉아 딸이 보내온 증거 자료들을 모니터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소름 끼치도록 어두웠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꾼답게 배씨 집안의 그 더러운 수법이 얼마나 악랄한지 딸보다 100배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다. 향후회 이 회장의 전화였다.
윤 사장은 콧방귀를 뀌고는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아이고, 윤 사장 전화기 너머로 이 회장의 다급하면서도 난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방금 배정숙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통 붙잡고 아주 통곡을 하더만. 윤 사장네 서진이가 돈만 밝혀서 시댁 사업 좀 기운다니까 파혼하자고 난리치고 둘째 아들 짐까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던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며칠 뒤면 잔치할 집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소. 윤 사장은 화를 내지도 서둘러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사장실 의자에 푹 기대앉아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회장님, 오지랖 넓게 중재자 노릇하실 생각 마시고. 제가 방금 이 회장님 이메일로 서류 하나 보냈으니 당장 열어보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렸다. 몇 초 뒤, 헉하고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까? 윤 사장의 음성은 느릿했지만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배정숙이 그 여자 명의로 억대 강제집행 떨어졌고 세탁소는 진작에 폐업했습니다. 잠깐 자금 융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쫄딱 망한 집안이라고요. 첫 선자리에서부터 우릴 감쪽같이 속이고 내 딸내미 반포 아파트 홀라당 넘겨서 지들 사채빚 틀어막으려던 놈들입니다. 심지어 지들 맘대로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고 그 둘째 놈 들이밀어서 알박기까지 했수다. 전화기 너머의 이 회장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 유나무개가 이 바닥에서 20년 장사하면서 제일 혐오하는 짓거리가 바로 내 가족 등에 칼 꽂는 놈들입니다. 윤 사장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회장님께서 그 서류 향후에 어르신들 단톡방에 싹 다 돌려주십시오. 행여라도 배신애가 불쌍하다며 총대 메고 싶으신 분 계시면 배신애 대신 갚아줄 수억 대 수표 들고 나 찾아오라고 전하시고요. 통화가 끊겼다. 소문은 날개가 돋친 듯 수원상가와 향후회 사람들의 단톡방을 타고 맹렬하게 퍼져나갔다. 배정숙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윤씨 집안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급배도 박도 못하는 법원 압류 딱지 기록을 보자마자 일제히 창구들 배씨 일가로 돌렸다. 경기도에 유일하게 간판만 걸어두었던 배신의 세탁소 본점. 그곳의 유선 전화기는 반나절 넘게 쥐죽은 듯 고요했다. 배정숙은 가게 안싸구려 플라스틱 의자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반포동 아파트에서 처참하게 쫓겨난 쓰레기 봉투와 종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척들에게 급전을 빌려보려 전화를 돌렸지만 하나같이 수신 거부음만 울릴 뿐이었다. 윤서진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던 명예와 체면이라는 칼날은 명백한 물증 앞에서 그녀의 목을 베어버렸다. 지인들은 마치 역병 환자를 대하듯 배씨 일가와의 모든 연락줄을 싹도 끊어버렸다. 2주 뒤, 결국 평일 대낮에 본점 세탁소의 셔터마저 굳게 내려가 버렸다. 미납된 대금 때문에 자재 업체들이 똘똘 뭉쳐 세제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탓이었다. 대한민국 법원의 소환장과 경매 개시 결정문이 배씨 본가 현관문에 하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었다. 사채업자 소속의 덩치 큰 수구먼들이 그 집 밑에서 밤낮 없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배준혁은 쫓겨나듯 사표를 내고 집안에 처박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윤서진은 밝은 제약회사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임상 데이터 창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징 하고 울렸다. 화면이 켜지고 번호를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서진아, 미안해. 나 하루하루 지옥 같은 후회 속에 살고 있어. 처음부터 내게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 아파트에 눈독 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보고 싶다. 본가 집도 완전히 경매로 넘어가고 압류당했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혼전계약서에 내가 원하는 독소 조항을 다 넣어도 좋아. 제발. 이 구질구질한 문장 너머로 불 꺼진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신락 같은 희망의 목을 매단 채 휴대전화 자판을 두드리고 있을 배준혁의 찌질한 꼴이 훤히 그려졌다. 그녀는 끝까지 읽지도 않고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를 탭했다. 이 번호 차단하기.
뒤이어 휴대전화 설정에 들어가 잘 수 없는 발신자 차단 옵션을 켰다. 휴대전화 화면은 순식간에 까맣게 꺼졌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상에 내려놓고 모니터의 데이터 그래프로 시선을 돌렸다. 신약의 부작용 수치는 완벽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임상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월말 즈음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반포동 아파트의 가처분 및 재산 보전 절차가 모두 완벽하게 끝났다는 소식이었다. 이 아파트는 법적으로 가장 견고한 방어막이 쳐져 윤서진 본인의 대면 확인이 없는 일체의 등기 변경 신청은 즉각 차단되도록 조치되었다. 배준혁의 숨겨진 자산을 미친 듯이 뒤지던 사채업자들도 내용 증명과 명의를 확인하고서는 재빨리 꼬리를 내리고 아파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윤서진은 본래 신혼여행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연차 여류를 냈다. 그녀는 서울에 머물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를 뵈러 가기 위해 부산행 KTX 기차표 2장을 예매했다.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 서진은 가벼운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혼자 반포동 아파트에 들렀다. 그녀는 짙은 회색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덮개를 위로 올렸다. 파란 불빛이 켜졌다. 손가락을 들어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별표를 눌렀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잠겼던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안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커다란 통창을 넘어와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마룻바닥 위로 찬란하게 쏟아졌다. 허물벗듯 내팽개쳐진 냄새나는 운동화도 역겨운 기름때에 전 배달 상자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억지로 이해하고 짊어져야 할 그 어떤 구질구질한 빚더미나 더러운 계산 따위는 더더욱 없었다. 한때 그녀는 식탁에 올라왔던 그 정성스러운 밑반찬들이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정과 환영의 증표라고 굳게 믿었다. 이 현관문이 비밀번호를 내어주는 것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한 당연한 통과 의례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뼛속 깊이 깨달았다. 가족의 정이나 덜은들의 내리사랑을 들먹이며 당신의 소중한 미천을 내놓으라 가스라이팅하는 자들. 그들이 차려내는 밥상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 치명적인 맹독을 품은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평온이란 맹목적인 양보와 희생으로 얻어내는 위태로운 화목이 아니었다. 선을 넘는 자를 발견했을 때 언제든 판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내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버팀목이었다. 윤서진은 햇살 속에서 고요하게 부유하는 먼지를 응시하며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낸 이 온전한 공간의 기운을 만끽했다. 그녀는 뒷걸음쳐 집 밖으로 나섰다. 문손잡이를 잡고 부드럽게 문을 당겼다. 철컥. 육중하고 견고한 금속 걸쇠가 튀어나오며 문틀의 홈에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결코 부서지지 않을 단단함이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고요한 복도 위로 경쾌하고도 거침없는 발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졌다.